사우디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2조 원짜리 초대형 발전소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면서 중국, 미국, 유럽이 한꺼번에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사우디 전력공사 이사회는 중국이 더 싸고 미국이 오랜 동맹국이며 유럽이 친환경 기술이 뛰어난데 왜 하필 한국이냐며 지적했고,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이 왜 최종 후보에 든 건지조차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의 발표로 사우디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었고, 이제는 빈살만 왕세자까지 나서서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선언까지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 유럽, 중국에서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만의 비밀무기가 대체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전력공사에서 발전소 건설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오마르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공사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이사회에서 온 메일을 보게 됐어요. 사우디 미래 전력 안보를 위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승인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SEC에서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사우디가 특히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메일을 자세히 읽으면서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번 복합화력발전소는 사우디 전력망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 시설이며, 여름철 정전 사태를 방지할 마지막 보루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사회가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죠. 평소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지시였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10살 무렵의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사막 한가운데 야자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로 농장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전기가 끊기면서 지하수 펌프가 멈췄고 마침 그때 사막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우리 가족이 평생 일궈온 야자수와 작물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의 땀으로 일군 농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결코 재기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전력 안정이 사우디의 미래라는 신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왕세자실 직원의 목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오마르 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죠. 이제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임무가 제 어깨에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으로 네옴시티, 홍해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 줄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화학, 금속, 제조업 분야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매일 신문을 펼치면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출산율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많아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었죠. 리야드나 제다 같은 주요 도시로 사람과 산업이 물밀듯이 몰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정점을 찍어 전력 공급에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에서 에어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낡은 발전 설비가 잦은 고장과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올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죠. SEC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매년 수기가와트급으로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비상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맡은 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은 가장 시급한 핵심 사업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설을 맡을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영 건설사, 미국 대형 건설사,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한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어요. 모두가 우리가 가격도 싸고
공사 기간도 빠르고 기술도 최고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었죠. 원래는 각 회사와 1대1로 면담과 발표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SEC 이사회에서 시간이 없으니 내 나라 기업이 함께 발표를 진행하자고 결정했죠. 공개 경쟁이라 각국이 서로 견제하고 공개 질문을 날릴 수 있어 마치 칼날이 번뜩이는 전쟁터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예상됐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형 사업인 만큼 단가도 중요하지만 빠른 공사 기간 준수도 핵심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건설 시작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정말 하루가 급했죠. 게다가 탄소 저감 기술 같은 환경 규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SEC 내부에서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후보 업체들의 자료를 밤새워 살펴보기 시작했죠. 중국은 초저가가 강점이었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와 첨단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친환경 기술이 돋보였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밤은 깊어가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최근 5년간 사우디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발전과 담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놀라운 신뢰도를 쌓아온 회사였거든요. 자프라 가스 열병합 발전소, 얀부사 담수 플랜트, 슈아이바3 담수 플랜트 등에서 공사 기간 준수와 품질을 모두 완벽하게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SEC 임원 중 일부가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공사를 정확히 마친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가스터빈 독자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은 복합 화력 발전의 핵심 설비로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심장과 같은 부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 다른 회사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 자체 생산과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강점이었죠. 솔직히 한국이 중국이나 유럽, 미국보다 독자 기술이 취약하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에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사우디 비전 2030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형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든든한 외교적 지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에서 K 콘텐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문화적 호감도도 큰 장점이었죠. 저는 한국은 단순히 공사만 하고 사라지지 않고 장기적 파트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자 발표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질문 목록을 다듬으며 준비했습니다. 가격과 공사 기간도 중요했지만 기술력과 안정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면 어릴 적 농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가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품질 문제로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가정과 기업이 우리 가족 농장처럼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밝았어요. 리야드 최고급 컨퍼런스홀은 발표 1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 전력공사 이사회, 정부 고위 관료, 현지 언론 등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죠. 4개 기업의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는데 중국이 첫 발표를 맡게 됐어요. 중국 측은 초저가와 공사 기간 6개월 단축 가능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국 국영회사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가장 빠르고 싸게 건설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어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사우디 임원 일부가 역시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최고라며 흥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런데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망설임 없이 일어나 질문했어요. 가스터빈 코어 부품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독자 기술인가요? 가스터빈 코어 부품은 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으로 이 부분의 기술력과 품질이 발전소 전체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했죠. 중국 측 발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해외 라이선스도 있으니 문제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했어요. 재정 담당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막 기후용 특수 코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납품 시 결함 위험성은요?
사막 기후용 특수 코팅은 사우디처럼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가스터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거든요. 일반 코팅으로는 몇 개월도 안 가 터빈이 망가질 수 있어요. 중국 측 발표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우리도 그런 기술을 보유한다는 수준 이상의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순간 컨퍼런스홀의 분위기가 급격히 식어버렸어요. 최저가라는 매력은 있었지만 정작 핵심 기술과 품질 보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일부 이사가 너무 싸면 나중에 하자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발표단이 당황한 기색으로 무대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역시 싼 게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미국 측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와 우리는 오랜 동맹이고 군사와 에너지 협력도 돈독하다며 정치와 외교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미국이 개발한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안정성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했죠. 한편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이사가 현재 견적이 중국 대비 1.8배 정도 비싼데 그만큼 가성비를 증명할 수 있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국 측 발표자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정치인처럼 웃으며 사우디와 미국은 특별한 관계이므로 그 점에서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답변으로 얼버무렸습니다. 환경파벌 이사가 탄소 저감 설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고 물었을 때도 필요시 별도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라고 답하며 명확한 수치 제시 없이 애매하게 회피했죠. 언론과 여론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우디 언론은 미국은 군사와 정치 동맹이 강점이나 공사비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저도 속으로 우리의 미래는 외교 논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사비와 품질 모두 중요한데 라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 기업이 발표했어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의 유럽 컨소시엄은 탄소 중립, 대기오염 방지, 고효율 발전 설비를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처럼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야 사우디가 향후 막대한 벌금을 물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죠. 그러나 재정 담당자와 심각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이 견적은 미국보다도 더 비싸다. 예산 초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재정 담당자가 날선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유럽 측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와 수리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도 유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재정 담당자는 당장 우리의 예산은 한계가 있다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더구나 유럽 발표자는 발표를 영어로만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우디 전통과 문화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일부 보수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역력했죠. 발표 자체는 화려했지만 너무 비싸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마지막 발표자가 남았습니다. 컨퍼런스홀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앞선 세 발표가 모두 각자의 약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팀이 무대에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정훈 프로젝트 매니저와 엔지니어들, 협상 담당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라웠던 건 그들이 사우디식 인사말로 발표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간단한 아랍어로 사우디 고위층과 이사들에게 정중히 예의를 표하는 모습에 컨퍼런스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 우리 사우디 문화를 정말 존중하는구나라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죠. 한국 측 발표는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명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독자적 대형 가스터빈이었어요. 한국 창원 공장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영상 50도의 사막 고온에도 견디는 특수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다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둘째는 공사 기간과 비용의 균형이었어요. 중국처럼 무작정 싸진 않지만 장기 운영비를 모두 합산하면 우리가 가장 경제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공사 기간은 건설 시작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친환경 조절 옵션이었어요. 유럽 수준의 친환경 설비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만들어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운영과 정비 파트너십을 강조했죠. 저희는 건설만 끝내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우디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을 통해 10년, 20년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에 이사회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흥미진진했습니다. 사우디 이사회에서 2개월 이상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는데 한국 측은 모듈화 시공으로 한두 개월 단축은 현실적이고 품질 희생 없이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죠. 정말 가스터빈을 완전 독자 생산하느냐는 질문에는 R&D 센터에서 진행한 실증 테스트 결과 자료를 준비해와서 즉석에서 공개했어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답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측에서 끼어들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우리보다 높은데 이는 사우디에 불리합니다라는 지적에 한국 측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장기 유지와 보수, 부품 교체 비용까지 합하면 총 비용은 오히려 저희가 훨씬 경제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세계적 실적이 적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또 다른 공격에는 사우디 담수화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중동 여러 국가에서 지난 5년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라며 당당하게 입증했죠. 친환경 설비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중국 측의 집요한 공격에도 한국 측은 유해 물질 제거 장치, 탄소 저감 시스템, 초임계 압력 설비까지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우디의 환경과 예산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컨퍼런스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한국이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와 실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한다 라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지켜보며 가성비, 친환경, 사우디 맞춤, 문화적 존중까지 이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제안을 하는구나라고 감탄했죠. 일부 이사들도 한국이 의외로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네라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놀랍게도 컨퍼런스홀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이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했군이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들려왔죠. 하지만 발표 이후의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측 고위 관계자가 제 주변 인물들에게 공사 수주 시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SEC 재정 담당자도 저에게 다가와 중국이 가격도 깎아주고 빠른데 이참에 그냥 중국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죠. 미국 대사관 고위층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오랜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어요. SEC 일부 이사들은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무기 구매와 원유, 외교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정치 논리만으로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죠. 유럽 업체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사우디 주요 언론에 사우디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유럽 수준의 친환경 표준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사우디 내 젊은 세대와 환경단체가 그래, 우리도 유럽처럼 깨끗한 발전소를 지어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큰 장애물이었고 재정 담당자와 환경 담당자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외교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파견한 거였죠. 그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직접 면담하며 복합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비전 2030 전반에 걸쳐 함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한국은 단순히 공사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우디 대표단이 K-콘텐츠 전시회와 최첨단 IT 기술,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됐어요. 한국은 사우디의 투자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현지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강조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은 정말 하나의 팀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사우디의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깊은 확신이 들었죠. 한국의 이정훈 프로젝트 매니저도 최종 제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완해왔어요. 공사 기간 단축, 부분 친환경 옵션 등 사우디에 딱 맞는 최적화 패키지를 제안드립니다라며 우리가 요청한 납기 2개월 단축에 완벽하게 대응할 모듈화 시공안과
비용 절감안을 추가해 최종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측에서 저와 SEC 임원 일부를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 두산 창원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직접 둘러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단일 초에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형 가스터빈 독자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두산 창원 공장에서 대형 가스터빈의 주물과 단조 공정, 실제 작동 테스트 라인, 특수 코팅 연구실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이들이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장 내부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거대한 가스터빈이 만들어지는 광경은 마치 우주선을 조립하는 것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슴을 울렸던 건 짧은 브리핑 중에 들은 한국의 전력난 극복 역사였어요. 한국도 70년대와 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심각한 정전이 자주 발생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순간 저는 나도 어릴 때 전력 문제로 소중한 가족 농장을 잃었는데 한국과 사우디가 이런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며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담당자들이 사우디가 전력 문제를 해결하면 과거 한국처럼 선진 산업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그들이 저의 아픈 과거와 사우디의 밝은 미래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값싼 가격만 줬다간 옛날 우리 농장 파산처럼 또다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 사우디의 진정한 미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에 한국안을 강력히 추천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둔 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반발이 터져나왔어요. 보수 계열 이사들 중 두세 명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더 유리하다. 납기가 더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지 않은가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미국 지지 세력도 사우디와 미국의 오랜 동맹 관계를 고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사회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의 순간 운명의 최종 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측근이 공사를 반드시 2개월 이상 단축해야 하며 예산 초과도 절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죠. 이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한 한국 측 최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듈화 시공 방식으로 한두 개월 공사 기간 단축을 확실히 보장하고 장기 운영과 정비 지원을 통해 전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 설비는 사우디의 필요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두산의 과거 공사 실적과 재무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사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중국, 미국, 유럽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한국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건가? 라며 의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에서 직접 본 모든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확신해 찬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회의실은 치열한 논쟁으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표결 순간이 왔고 손에 땀이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극적인 차이로 한국안이 최종 통과됐어요. 중국과 미국, 유럽 측 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저와 SEC 이사들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한국이 모든 면에서 가장 균형 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명식 날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리야드 최고의 컨퍼런스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와 한국 대표들이 수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에 서명했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K-엔지니어링의 기적, 미국과 중국, 유럽을 모두 제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제목의 뉴스가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도 참석해 사우디와 한국의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다며 감동적인 축사를 전했어요.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은 저와 두산의 이정훈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눈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진심 어린 태도가 저를 완전히 확신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라고 제가 말했죠. 이정훈 매니저는 환한 미소로
저희는 사우디의 전력난을 반드시 해결하고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어요. 사우디 언론은 한국, 사우디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한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K-엔지니어링의 저력,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증명해냈다. 제목의 특집 기사를 쏟아냈어요. SEC 내부에서도 중국, 미국, 유럽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한국의 완벽한 균형 감각 덕분이라며 찬사가 이어졌죠. 심지어 CNN과 BBC 같은 세계적 언론도 사우디와 한국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중동 전력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릴 적 전력난으로 소중한 가족 농장을 잃었던 제가 이제는 사우디의 미래, 전력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한국과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기술력과 진정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한국과 함께 더 밝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의 자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 한국의 자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대단한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중국 문화 싹 다 베껴서 만든 파묘 같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여행 담당자를 한다고? 접는 게 좋을걸? 여기 한 중국인이 금발 머리를 한 서양 여성에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잠자코 중국인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여성이 이내 한마디를 하자 중국인은 도망가 버립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샬롯이에요. 기후가 좋고 땅이 넓기로 유명한 호주에서 자랐죠. 저는 지금 시드니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손님들 문의도 받고 여행 일정도 짜고 있어요. 꽤 바쁘지만 보람찬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회사에서 완전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여행 상품을 새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BTS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칼군무에 잘생긴 사람들이 노래까지 잘하니까 처음 노래를 듣자마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 또 재밌는 것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K-드라마도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얼마나 K-드라마를 좋아하냐면요. 자막으로 보기 싫어서 오징어 게임을 70번이나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니까요. 물론 그걸로 완벽해지지 않아서 한국어 학원까지 다녔지만요. 아직도 현지인 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대화는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해외여행을 갈 때 미국이나 유럽 쪽을 많이 가고 아시아 쪽으로는 일본으로 많이 계획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회사를 찾는 손님들 중에 한국 여행을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대요.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 효과 때문일까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서인지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업무는 주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죠. 아무튼 대표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저보고 특별히 한국 전문 여행 상품을 기획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환호성을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중국 쪽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획 때문에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중국에 여행 갈 때마다 느낀 건 중국인들은 항상 친절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거마저도 무시하고 휙 지나갈 때가 많았죠. 길거리에 쓰레기도 너무 많기도 하고 음식도 맛집이 별로 없어서 좀 먹을 만한 곳을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국 담당을 하기 싫은 것을 겉으로 티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 과거의 저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칼같이 출근해서 반드시 한국 패키지 여행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기획했어요. 다시 중국 패키지 기획 쪽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국 여행 정보며 블로그며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제 직장 동료 수양이가 다가오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샬롯, 너무 속상하겠다. 중국 패키지 기획이 샬롯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갑자기 한국 쪽 기획으로 발령이라니 딱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여행지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대표님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중국 기획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 어때?
한국에 가봤자 다 중국에 있는 것을 베낀 것 뿐이라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거라고. 아무리 좀 바꿔서 베꼈다고 해도 원조인 중국이 있는데 어떤 흥미가 있겠어. 김치나 한복도 다 중국 걸 베낀 거잖아. 한국 쪽 고객들은 BTS 때문인데 이전에 부채춤 춘 것도 중국 걸 베낀 건데 그런 거 알면 더 실망하고 한국에 대해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이라니까. 요즘 중국에 있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 이슈인 것 같더라고. 파묘가 중국 문화를 베꼈다라는 말도 되게 많던데 그런 나라에서 진행하는 패키지 담당자 해봤자 너만 안 좋다니까. 망하기 딱 좋잖아. 저는 수양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야? 수양은 중국 출신이라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자기 나라가 최고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김치나 한복의 유래, 한국 전통 예술의 특징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이가 한 말은 여러모로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수양, 근거 없는 소리 그만해.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아직 중국 쪽에서도 개봉 안 한 파묘를 너 친구들은 어떻게 본 건데? 중국 쪽에서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고 주장할 때가 많은데 항상 증거 없이 우기기만 하더라. 수양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건지 얼굴이 벌개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쫓아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해봤자 귓등으로 듣지도 않을 테니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수양은 한국을 폄하하려는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수양이 때문에 더 열이 받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와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중국 담당을 하느라 중국 쪽으로 답사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바빴거든요. 사실 이것도 핑계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한국 패키지를 내놓기 전 현지 답사를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양이 다녀간 뒤로 저는 더 한국 패키지에 몰입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패키지를 기획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대표님께 기획한 패키지를 보여드리니 바로 답사를 갔다 오라고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중국이랑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졌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온 몸으로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일단 확실한 건 중국이랑 공기부터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도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게 너무 가슴 벅찼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대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차들, 높다란 건물들, 깔끔한 간판들까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달까요. 차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눈을 떼지 않고 바깥을 구경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의 짐들을 풀자마자 또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섰어요. 숙소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었거든요. 그렇게 숙소 밖으로 나선 제 발걸음은 제일 먼저 기획한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을 한국 여행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정말 경복궁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경복궁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리 넓어도 역 근처에 조그맣게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을 줄이야. 주변에는 화려한 색채의 단청 장식들도 있고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궁궐들을 보면서 역시 한국 여행 왔을 때 경복궁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달까요?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들 사이에 고요하게 지켜지는 궁궐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로 간다면 한국은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경복궁을 기획에 넣은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주 사람들은 한국의 한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호주 쪽 전통의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며 살아서 호주만의 전통의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만의 전통 이상이 있으니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겠어요? 거기다가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진짜 수양이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온 한복을 중국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니 제가 입고 싶은 한복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복에 대해서 나름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복 체험관에 있는 한복을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한복 디자인과 색상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사람들이 유독 많이 입고 다니던 파스텔 톤의 한복으로 도전해봤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색을 가진 둥근 저고리에 풍성하고 고운 치마를 갖춰 입어보니 정말 저도 한국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진짜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국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공주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복이 아름다운 곡선미에 완전 매료됐어요.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펄럭이는 치맛자락도 정말 예뻤고요. 제가 원하는 색상대로 저고리랑 치마를 골라서 매칭시켜서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예쁜 옷을 직접 입고 돌아다니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데 옛날 왕과 왕비들도 이런 복장을 입으면서 경복궁을 걸었을 생각하니 재미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천둥처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들었을까 주위를 살펴보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경복궁 다음으로 기획한 곳은 삼계탕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고객분들을 데려와야 하니 제가 직접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사심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삼계탕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보니 검은색 뚝배기에 팔팔 끓고 있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국물이 걸쭉해서 맛있다는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뽀얗고 걸쭉한 국물의 맛을 보려고 하는데 살짝 두려운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 보글보글 끓는 게 진정되고 나서야 한 입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후추와 소금을 조금씩 넣고 있던데 저도 보면서 저런 걸 넣어서 먹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계속 기다려도 뚝배기 안에 있는 보글보글 끓는 게 없어지지 않아 저는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 하기로 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퍼서 후하고 불고 맛을 보니 생각보다 뜨겁지 않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입에 닿자마자 입천장과 혀를 댈 각오를 하고 한 입 한 거였는데 오히려 적당한 온도에 뜨끈하니 한국 사람들이 속이 풀리네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싱겁게도 먹어보고 주변 사람들처럼 후추와 소금을 더 쳐서 먹었는데 오히려 이게 저한테 간이 딱 맞더라고요. 짭짤하면서 후추의 알싸함이 느껴지면서 고소함까지 느껴지니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에 닭고기 살은 어떡해요? 너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나중에 고객분들이 오게 된다면 후추와 소금은 필수로 넣어서 먹어보라고 꼭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대하던 게스트하우스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여행 전부터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꼭 묵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숨은 맛집이 어딘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녁이 되니 다들 한 곳으로 파티를 하러 모이는데 저도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쭈뼛쭈뼛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히 거기서 저를 가장 잘 챙겨준 친구는 바로 서준이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서 다른 투숙객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껴도 되겠냐고 다가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나이도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한국어로 술술 말하는 제 모습에 서준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샬롯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발음도 엄청 좋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 한마디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그치, 한국 오기 전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라고 으스댔더니 서준이도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서준이랑 금세 가까워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취향도 잘 맞고 웃음 코드도 똑같더라고요. 저희는 밤새도록 수다 떨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온갖 에피소드며 다 쏟아냈죠. 벌써 절친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더욱 좋았던 건 서준이가 서울 토박이라 여행 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맛집이나 숨겨진 명소 같은 걸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인사동 같은 유명 관광지들도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마침 제 기획에도 들어가 있는 기획이었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서준이가 가이드를 해주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발을 딛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골동품 가게에 화랑의 전통 찻집에 길거리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특히 그 길거리 음식 냄새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붕어빵 냄새, 호떡 냄새가 코를 간지리는데 침이 꼴깍 넘어갈 지경이었다니까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간식은 꿀타래였어요. 굉장히 많은 실들을 겹겹이 해서 간식으로 만드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직접 입에도 넣어봤는데 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딱딱한 식감을 낼 줄 알았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2박스나 더 사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한강 야경 보러 가는 건 어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울 야경하면 63빌딩이나 남산타워밖에 몰랐거든요. 설마 한강에 숨은 야경 명소가 있을 줄이야. 완전 기대하면서 따라 나섰죠. 택시 타고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서울 밤거리가 장난 아니게 화려하더라고요. 네온사인 가득한 건물 조명에 차들은 북적북적 밀리는데 정말 살아있는 도시 같았어요. 한강 선착장에 도착해서 유람선에 올랐는데 배 안의 인테리어가 완전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촛불에 클래식 음악까지 깔려 있으니 왠지 꿈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천천히 흘러가는 한강 위로 야경이 끝내줬어요. 어둠 속에 빌딩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리에 걸린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져서 정말 황홀했다니까요. 그 모습에 넋놓고 있는데 서준이도 완전 감동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서준이도 한강 유람선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한 서준이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설렘도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배에서 내려서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여행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데 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파묘라는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처음엔 제목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말하는 수양이가 비꼬았던 바로 그 영화잖아요. 저는 그때 억울함 때문에 서준이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전달하니 절대 아니라고 완전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은 걸작이라면서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영화관으로 달려갔어요. 어두운 극장에 앉아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과연 서준이 말대로 대단한 작품일까? 아니면 수양의 비난처럼 졸작일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영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생생한 묘사 때문에 첫 장면부터 완전 압도당했다니까요. 팝콘을 먹다가 서준이와 손이 스치는 바람에 잠깐 설레기도 했죠. 그리고 상영관 불이 켜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 둘은 완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혼을 탈탈 털린 느낌이랄까? 옆에서 서준이도 크게 감동한 얼굴로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영화의 힘이구나 싶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영화를 보고 밖을 나오니 늦은 밤이었어요. 솔직히 밤늦게 모르는 동네 어둡고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괜히 덜컥 겁이 나잖아요. 누가 불쑥 나타나서 해코지할까봐. 전에 중국 갔을 때 딱 그랬거든요. 숙소 근처라도 밤에는 코빼기도 안 내밀었다니까요. 술 취한 아저씨들이 골목마다 진을 치고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여자애들만 보면 뭐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는 거 있죠. 저도 그 시선 받으면서 치마 입은 걸 후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정말 딴 세상 같더라고요. 한밤중인데도 가게들은 다 열려 있고 젊은 애들은 술 마시면서 길거리에서 노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애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단체로 다니고 있으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으슥한 골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명동 쇼핑 좀 더 하다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깨끗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취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비틀거리는 아저씨, 편의점 앞에서 주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술집 문화가 너무 차분하고 교양 있어서 싸움이나 소란이 잘 안 일어나나 봐요. 심지어 길가에 주무시는 노숙자 아저씨들도 묵묵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중국처럼 갑자기 미쳐 날뛸 일은 없어 보였어요.
이런 경험 해보니까 한국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범죄 걱정 없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유잖아요. 누구나 차별 없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에요. 밤 12시가 넘어도 터덜터덜 걸어다닐 수 있는 그 해방감. 외국인인 제가 봐도 참 멋지던데요. 어쨌든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너무 알차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정신 차려보니 슬슬 귀국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행사에 복귀해서 제가 직접 기획한 한국 패키지 여행 상품을 내놓는 건 또 그만의 재미가 있었어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걸 담아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섰거든요. 그런데 출시일 날 제가 기획한 패키지가 나가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약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순식간에 매진됐대요. 회사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들 수고했다고, 덕분에 회사 매출이 쑥쑥 올랐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한국통 샬롯이 된 것 같아서 으쓱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한국 쪽 일은 다 저한테 맡기기로 했대요. 그걸 보던 수양은 혼자서 또 중얼거리면서 한국 욕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수양을 본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수양, 너가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야. 다른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을 찾아서 너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을 들은 수양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서준이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고 다음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 서준이가 꼭 가이드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다음번에 한국에 가면 어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